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실제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이영우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 박정임의 마지막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죠. 모니터에 표시되는 심박수는 분당 30회 아래로 떨어졌고 산소 포화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영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8살의 노인에게 50년이라는 세월은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28배 만나 결혼한 정임은 영훈의 청춘이었고 중년이었고 노년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함께 보리밥을 나눠 먹었고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면서 작은 상가 건물을 장만할 때도 정임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 아직 갈 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임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항암 치료를 포기한 지 2달이 지났죠.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영우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몸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졌고 숨소리는 점점 더 힘겨워졌습니다. 준서, 우리 아들. 정임이 가까스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영우는 황급히 아내의 얼굴에 귀를 가져다 댔죠. 준서는 잘 키웠지? 그럼요, 당신.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영훈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갈 때도 정임은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들의 학원비를 벌었죠.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준서, 불러줘. 네, 여보.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영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 준서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6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는 어딘가 바쁜 듯 했습니다. 배경으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준서야, 어머니가 이제 정말 안 되실 것 같구나.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회의 끝나면 바로 갈게요. 영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의라니요. 지금 아내가 숨을 거두려 하는데 아들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준서야, 어머니가 너를 찾으신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셔. 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우는 허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정임의 눈은 여전히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곧 온다. 준서가 곧 올 거야.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준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영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신호음이 울렸고 마침내 준서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라 팀원들이랑 정리할 게 있어서. 준서야. 영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위독하시다. 지금 당장 와야 해. 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갈게요.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훈은 무력하게 의자에 주저앉았죠. 간호사가 들어와 정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죠. 오후 6시 43분
박정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모니터에서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고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임은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6시 43분. 의사의 낮은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우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죠. 아직 따뜻한 그 손을, 50년을 함께한 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준서를 데려오지 못해서. 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지막 소원조차 들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1시간 뒤 준서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 앞에 선 아들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1시간 전에 돌아가셨다. 영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죠. 아, 그게 마지막까지 너를 기다리셨어.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단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영훈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8살의 대기업 과장, 멀쩡한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텅 빈 눈빛. 들어가 봐라.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고. 준서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정임의 모습을 보고 준서는 잠시 멈칫했죠.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형식적으로 손을 모았을 뿐이었습니다. 영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임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모습인가?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과연 자신들의 아들이 맞는가? 아버지,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서의 질문은 너무나 사무적이었습니다. 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3일장으로 치를 거다. 병원 장례식장을 예약했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장례 절차는 알아볼게요. 준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영훈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고 기계적인 모습.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훈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죠. 50년 전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속 정임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신부, 하얀 한복을 입고 고개를 살짝 숙인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영훈의 중얼거림이 텅 빈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은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죠. 첫날 밤 영훈은 홀로 아내를 지켰습니다. 준서는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고 며느리 예리는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영훈은 아내의 영정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임이 나타났죠.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영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제 쉬어요. 5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영훈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깨어나니 새벽 5시였고 빈소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영훈은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식 일정을 확인하고 친척들에게 부고를 알려야 했죠. 아버지, 죄송한데요.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뭐라고? 준서야, 오늘이 장례식 첫날이잖니. 알아요, 아버지. 그런데 해외 본사에서 갑자기 화상회의를 잡았어요.
이거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엎어질 수도 있어요. 오후에는 꼭 갈게요. 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장례식보다 회사 회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준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하니?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요.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임원 트랙에 오를 수 있어요. 어머니도 저한테 성공하라고 하셨잖아요. 영우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정임은 평생 아들의 성공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성공을 추구하라고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 그럼 오후에라도 꼭 와라. 네, 알겠습니다. 참, 예린이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니, 그것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 시점에. 예린이가 임신했다고? 네,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해서요.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영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쁜 소식이긴 했지만 지금은 아내의 장례식 기간이었죠. 며느리가 몸이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 알았다. 예린이는 몸조리 잘하라고 해라. 대신 너라도 꼭 와야 한다. 네,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영우는 더욱 허탈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죠. 하지만 장례식이라는 게 미룰 수 있는 일입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전 10시 몇몇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영훈의 옛 친구들과 정임의 친구 몇 명이었죠. 하지만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서의 친구들도 회사 동료들도 없었습니다. 영훈이 준서는 안 왔나? 옛 친구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영훈은 쓴웃음을 지었죠. 회사 일이 있대요. 오후에 온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그래. 일이 우선이지. 철수의 말에는 비난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니의 장례식인데 단 하루도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후 2시 영훈은 며느리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가 오지 않으니 직접 확인해야 했죠. 여보세요, 아버님. 예린의 목소리는 의외로 맑았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던 사람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건강해 보였죠. 예린아, 몸은 좀 어떠니? 아, 네. 괜찮아요. 준서 애비가 내가 입덧이 심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던데. 아, 그게요. 예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사실은요, 아버님. 제가 요즘 정말 피곤해서요.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영우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예린아, 어머니 장례식인데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렇게 힘드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는 조금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게요. 사실 장례식장 분위기가 태교에 안 좋다고 해서요. 뭐라고? 영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태교에 안 좋다니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 친구가 임신했을 때 장례식 갔다가 유산할 뻔했대요. 그래서 임신부는 장례식 가지 말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예린아. 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죠.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50년을 우리 집안을 위해 살다 가신 분이야. 그런데 장례식에 얼굴 한번 못 비춘다는 게 말이 되니? 아버님도 이해하세요. 저도 가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요. 부의금은 오빠가 전달할 거예요. 부의금.
영우는 그 말에 핏대가 섰습니다. 돈으로 예의를 대신하겠다는 겁니까? 부의금은 필요 없다. 내가 직접 와서 절이라도 한번 하는 게 예의지. 돈으로 때우는 게 예의니? 아버님, 왜 그러세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부의금 보내고 조문 안 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예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시어머니 장례식을. 아버님, 예린이 영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죠. 사람은 다 죽어요. 시어머니도 78까지 사셨으면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새 생명을 품고 있어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영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다니.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무심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린아, 내가 지금, 아버님, 저 요즘 진짜 힘들어요. 입덧도 심하고 회사 일도 바쁘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부의금 100만 원 보낼게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우는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식을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은 다 죽는다는 말과 함께 영우는 천천히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정임의 영정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전히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신부의 모습. 영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며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정임은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영우는 철물점을 지키며 가족을 먹여 살렸죠.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이제는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준서가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죠. 회의를 마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서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우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준서야, 예린이한테 전화했다. 아, 네. 예린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준서의 태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영우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죠. 장례식에 안 온대. 태교에 안 좋다면서. 아, 그게요. 제가 말렸어요.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해서요. 내가 말렸다고? 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예린이 몸도 생각해야죠. 준서야. 영훈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죠. 내 어머니가 너한테 뭐였니? 50년을 너 하나 바라보고 살다 가신 분이야. 그런데 너는 회사 회의 때문에 임종도 못 지켰고 내 마누라는 장례식도 안 온다. 이게 말이 되니?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반성보다는 불편함이 가득했죠.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 일이. 됐다. 영우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내 어머니 영전에 가서 절이나 해라. 그것도 못할 건 아니잖니. 준서는 묵묵히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형식적으로 절을 하고 형식적으로 향을 피웠죠.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표정뿐이었습니다. 영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변해버렸다는 것을.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성공과 출세만을 바라보는 회사원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준서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또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우는 다시 혼자 남았죠. 텅 빈 빈소에서 영우는 아내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던 중년, 그리고 조금씩 여유가 생기며 편안해졌던 노년.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훈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50년의 추억과 배신당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훈의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아침, 영훈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빈소 옆 작은 방에서 뒤척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났죠.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이틀 가지만 영훈에게는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씻고 나와 빈소로 향했을 때 영훈은 멈칫했습니다. 조문록을 펼쳐보니 어제 하루 동안 찾아온 조문객이 고작 15명이었죠. 그마저도 대부분 영훈의 옛 친구들이거나 정임의 친구 몇 명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50년을 산 사람의 마지막인가? 영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임은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이웃에게 늘 따뜻했죠. 하지만 그 착한 사람의 장례식에 아들도 제대로 오지 않고 조문객도 거의 없다니 말입니다. 오전 10시 영훈은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린의 어머니인 차순이었죠. 순이는 평소 정임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손주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던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어른. 순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이상했죠. 사돈댁, 나 영훈이요. 아,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사돈댁. 우리 정임이가 돌아가셨어요. 아, 네. 들었어요. 예린이한테 들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사돈댁도 조문 오실 수 있나 해서요. 아, 순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난처한 듯 말했죠. 사실은요, 사돈어른. 저희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게 됐어요. 급한 일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려고 했는데 예린이가 안 된대요. 예린이가요? 네.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 저보고도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장례식장 갔다가 뭐 옮겨올까봐 걱정된대요. 영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무엇을 옮긴다는 겁니까? 병균도 아니고 말이죠. 사돈댁,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례식이 무슨 전염병 같은 건가요?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돈어른. 근데 예린이가 워낙 신경 쓰이나 봐요. 첫 아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순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사돈댁. 영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친정 부모조차 못 오게 막고 있는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제가 부의금이라도 됐습니다. 영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의금은 필요 없어요. 그냥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영훈은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거부하고 사돈마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문을 포기하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영훈은 천천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정임의 사진이 여전히 수줍게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가요? 며느리를 잘못 본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향 연기만이 천천히 피어올랐죠. 오후 2시 영우는 정임이 남긴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정임은 꼼꼼한 사람이었죠. 집안의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시가 7억 원. 종로의 작은 상가 건물, 시가 3억 원. 그리고 예금과 적금을 합쳐 약 2억 원. 총 12억 원 정도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임은 평생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야채 장사를 하고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팔기도 했죠. 영훈도 철물점을 운영하며 빚을 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결혼 자금도 대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죠. 정임은 늘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 이 돈 다 줄 거예요. 우리는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영훈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들이 편하게 살기를 바랐죠. 손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며느리는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영우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 돈을 정말 저 애들한테 줘야 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아들에게 시어머니 장례식을 거부하는 며느리에게 과연 이 재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오후 5시 준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정장 차림이었죠. 아버지, 오늘은 좀 일찍 왔죠? 준서는 마치 칭찬받을 일이라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영우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준서야, 앉아봐라. 네. 준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우는 조문 갱룡 의자를 가리켰죠. 준서가 앉자 영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궁금하구나. 뭐가요, 아버지? 내 어머니가 너한테 뭐였는지 말이다.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우는 계속 말했죠. 내 어머니는 너 하나 잘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내 학원비를 벌었고 내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며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했지. 그런데 너는 그 어머니의 임종도 못 지켰고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어. 아버지. 준서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 내 마누라는 어떻고? 시어머니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사람은 다 죽는다는 말을 했어. 심지어 사돈댁까지 못 오게 막았더구나.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우는 한숨을 내쉬었죠. 준서야,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언제부터 회사가 어머니보다 중요해진 거야?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잘하면 팀장 승진하고 연봉도 올라요. 그러면 아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외면해도 되는 거니? 50년을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산 어머니를 말이야.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훈은 정임의 영정을 바라봤죠. 너는 내 어머니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아니? 학원비, 등록금, 용돈, 결혼자금. 계산해보면 최소한 2억 원은 넘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어. 영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죠. 준서야, 나는 오늘 결심했다. 무슨 결심요?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말이다.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내 어머니와 내가 평생 모은 돈이 12억 정도 된다. 원래는 다 내 거였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아버지, 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회사 일 때문에 좀 늦은 것뿐이잖아요. 좀 늦은 게 아니야. 영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를 버렸어.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없었고 마지막 가는 길도 외면했지. 그리고 내 마누라는 시어머니를 모욕했어. 그런 너희한테 우리 재산을 줄 수는 없다.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교차했죠. 아버지가 그러시려면 그러세요.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준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빈소를 나가버렸습니다. 영우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아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영우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우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빈소에서 정임의 영정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죠? 저 애들한테 재산을 주면 안 되는 거 맞죠? 영우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영우는 알 수 있었죠. 정임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말입니다. 새벽 3시 영우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재산 상속 포기라고 입력했죠.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떴습니다. 상속 포기 방법, 유언장 작성 방법, 법정 상속분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영우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최소한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3일째 아침이었죠. 영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제대로 마무리하고 갈게요. 영우는 정임의 영정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가 끝나는 대로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잡았죠.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오후 영우는 정임을 화장터로 보냈습니다. 3일간의 장례식 동안 조문객은 23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죠. 준서는 마지막 날 오전에 잠깐 얼굴을 비췄다가 회사에 긴급 보고가 있다며 발인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화장장 직원의 기계적인 인사와 함께 정임의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죠.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2시간 뒤 영우는 정임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하얀 함 안에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영우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고달팠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훈의 세상은 멈춰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밀려왔습니다. 3일 동안 비워뒀던 집은 얼어붙어 있었죠. 영훈은 보일러를 틀고 정임의 유골함을 거실 재단에 모셨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영우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정임의 방으로 갔죠. 정임이 정리해둔 옷장을 열자 아내의 향기가 났습니다. 영우는 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우는 일찍 일어나 정임이 남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꼼꼼하게 적혀 있는 재산 목록을 확인했죠. 강남구 아파트 종로 상가 등등 20억 원. 정임은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모두 준서한테 주세요. 우리 아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우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임은 죽는 순간까지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외면했죠. 미안해요, 여보. 당신 뜻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우는 수첩을 덮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켰죠. 먼저 강남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영우는 가까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3평형이요. 중개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대치동이면 좋은 곳이죠.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시세가 그 정도 되죠. 그런데 급하게 파실 건가요?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 안에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조금 낮춰야 할 수도 있어요. 6억 5천 정도면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중개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이 노인은 너무 쉽게 동의했죠. 확실하신 거죠? 5천만 원이나 손해를 보시는 건데요. 괜찮습니다.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로 올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길에 영우는 다시 종로로 향했습니다. 상가 건물도 처분해야 했죠. 종로의 작은 상가 건물은 20년 전에 정임과 함께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월세를 받으며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었죠. 종로의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시가 3억 원짜리 건물을 2억 7천만 원에 급매로 내놓았죠. 중개사는 황당해했지만 영우는 단호했습니다. 빨리 파는 게 목적입니다. 가격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르신, 이건 너무 손해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가 쓸 돈도 아니니까요. 오후 4시 영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과 적금 통장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죠. 2억 원 정도 되는 예금을 모두 하나의 계좌로 통합했습니다. 저녁 7시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 왔던데요. 집을 파신다고요?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래, 팔기로 했다. 왜요? 갑자기 왜 집을 파세요? 너한테 줄 게 없어서 말이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한참 뒤에야 다시 말했죠. 아버지, 진심이세요? 정말 저한테 재산 안 주시려고요? 그래.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빴다고 재산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좀 바빴다고? 영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준서야, 너는 내 어머니의 임종을 못 지켰어.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고 내 마누라는 시어머니를 모욕했지. 그런데 그게 좀 바빴다로 정리될 일이니?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됐다.
영훈이 준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구나. 나는 이미 결정했어. 집도 팔고 상가도 팔고 모든 재산을 정리할 거야.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건데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 제발. 전화 끊는다. 영훈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영훈은 정임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러는 게 맞을까요? 아들한테 재산을 주지 않는 게. 영훈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죠.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죠. 어르신, 6억 5천에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바로 계약 진행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에. 괜찮습니다. 바로 진행하세요. 오후에는 종로 상가 건물에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2억 7천만 원에 계약하겠다는 사람이었죠. 영훈은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6억 5천만 원, 종로 상가 2억 7천만 원, 그리고 예금 2억 원, 총 11억 2천만 원이 영훈의 계좌로 들어왔죠. 영훈은 통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0년을 모은 돈이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임과 함께 땀 흘려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여보, 이 돈 아들한테는 주지 않을 거예요. 영훈은 정임의 영정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들한테 주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대한 아들에게 이 돈을 줄 수는 없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훈은 노트북을 열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죠. 유언장 작성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 사무실을 비교한 끝에 강남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훈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내렸을 때 영훈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영훈 어르신이시죠? 40대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유언장 작성 상담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훈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들에게는 최소한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훈은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임의 죽음, 준서의 배신, 예린의 모욕. 모든 것을 말했죠.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훈의 이야기가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언장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영훈은 가슴 한편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언장 초안이 완성되었고 일주일 후 최종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법적으로 확정되는 거였죠. 아들에게는 법정 상속분인 10분의 1만, 나머지 90억 원은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여보. 영훈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걸렸죠. 50년을 함께 키운 아들을
이렇게 차갑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정임의 장례식 때 예린이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영훈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훈은 정임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안에는 아내가 평생 모은 귀금속이 있었죠. 금반지 5개, 금목걸이 3개, 그리고 돌반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은 원래 며느리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정임은 생전에 말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 귀금속들을 며느리 예린에게 주고 싶다고요. 손주들을 위해 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훈은 귀금속 상자를 닫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훈이 문을 열자 예린이 서 있었죠. 임신부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씬한 몸매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들어와. 영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린이 거실로 들어오자 정임의 영정이 보였죠. 예린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훈은 소파를 가리켰죠. 앉아라. 네. 예린이 앉자 영훈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아, 그게요, 아버님. 예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품 중에 귀금속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영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유품을 달라고 하다니요. 뭐라고? 어머님이 생전에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예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금반지랑 목걸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이 낳으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돌반지도 팔면 목돈이 될 것 같고요. 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팔면 목돈이 된다니요. 정임이 평생 아끼며 모은 귀금속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예린아. 영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시어머니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어. 사람은 다 죽는다는 말까지 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유품을 달라고? 예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하지 마라. 영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죠. 너는 태교에 안 좋다며 안 왔어. 그리고 사돈네도 못 오게 막았지. 임신이 핑계였어, 핑계. 아버님,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이러냐고? 영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50년을 아끼며 모은 귀금속이야. 그런데 너는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꾸겠다고? 시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조차 안 한 내가? 예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아버님, 저도 힘들어요. 임신해서 몸도 안 좋고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돈도 필요하고요. 어머님도 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영훈은 그 눈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짓 눈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예린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나가라. 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영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시어머니 장례식은 안 오고 유품은 달라고 하고. 내가 정말 사람이니? 아버님. 예린도 화를 냈습니다.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잘해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오빠만 챙기고 저는 무시했다고요. 뭐라고?
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너를 무시했다고?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주고 내가 아플 때 병원비 대주고 그게 무시하는 거였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하죠. 예린의 말에 영우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하다니요. 은혜를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영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내가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랐지. 하지만 너는 우리를 이용만 했어.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힘들 때는 외면했어. 아버님도 너무하시네요. 예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임신부예요. 임신부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어떡해요? 아이한테 안 좋아요. 그럼 내 시어머니는 어떻고?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외면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 타령을 하니? 영우는 예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그리고 유품 같은 건 기대하지도 마라. 정말 그러실 거예요? 예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님. 손주도 못 볼 텐데요. 상관없다. 영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가 낳은 손주라면 안 봐도 돼. 예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아버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요. 그래, 말해라. 내 마음대로 해. 예린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영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임의 영정을 바라봤죠.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시어머니를 모욕한 며느리에게 유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예린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예린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내쫓았다고요. 영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쫓았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어. 왜요? 예린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영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서야, 내 마누라는 내 어머니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오늘 와서는 유품을 달라고 했지. 그것도 팔아서 돈으로 바꾸겠다고 말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예린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면 되지. 왜 죽은 사람 유품을 탐내니?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린이는 임신부예요. 임신부한테 스트레스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내 어머니는? 영훈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죽어가는 내 어머니한테 스트레스 준 건 괜찮고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건 안 된다는 거니?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야. 영훈은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보다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해. 50년을 너를 키운 어머니보다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된 마누라가 더 소중한 거지.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됐다. 영훈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저녁 영훈은 정임의 귀금 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금반지, 금목걸이, 돌반지. 모두 정임이 평생 아끼며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것들은 절대 저 애들한테 안 줄 거예요. 영훈은 귀금 속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전 금고에 넣어두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었죠. 예린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준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가? 영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웅과 정임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죠. 여보, 내가 끝까지 해낼게요. 우리 명예를 지킬게요. 영우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죠. 내일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에 최종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우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전 10시 약속된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올라가는 동안 영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서명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죠. 어르신 오셨군요. 김미영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유언장 최종본을 준비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죠. 영우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에는 자신의 뜻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죠. 제1조, 본인의 총 재산은 현금 11억 2천만 원으로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제2조, 아들 이준서에게는 법정 상속분인 10분의 1, 즉 1억 1,200만 원을 상속한다. 제3조, 나머지 9억 9,800만 원은 다음과 같이 기부한다. 영우는 천천히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내용이 자신의 뜻과 일치했죠. 아들에게는 최소한만,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 이것이 영훈이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내용 확인하셨어요? 김미영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인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영훈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 서명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감을 꺼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죠. 완료되었습니다. 김미영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집행인으로서 내용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훈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죽으면 아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편지를 써놓겠습니다. 김미영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지를 보관했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영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우는 곧바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서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죠. 준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는 내가 왜 재산을 기부했는지 궁금할 거야. 왜 내 어머니와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너한테 주지 않았는지 말이다. 준서야, 너는 내 어머니의 마지막을 외면했어.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지. 내 마누라는 시어머니를 모욕했고 유품까지 탐냈어. 나는 그런 너희에게 우리 재산을 물려줄 수 없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 하지만 사람의 본성까지 바꾸지는 못해.
너희는 이미 변해 있었어. 내 어머니는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내 학원비를 벌었고 내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며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했지. 하지만 너는 그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조차 들어주지 못했어. 나는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외롭게 늙어가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길 바란다. 준서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에 말이다. 잘 살아라.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울 때는 우리가 너를 키운 것처럼 사랑으로 키워주길 바란다. 영우는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함께 키운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죠. 다음 날 오후 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죠. 아버지, 집 좀 팔렸다고 들었어요. 준서는 현관에 서서 물었습니다.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팔렸다. 상가도요? 그것도 팔렸어. 준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내 계좌에 있지. 왜? 영우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죠. 아버지, 정말 저한테 재산 안 주실 거예요? 그래, 안 준다.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우는 한숨을 내쉬었죠. 준서야, 너는 정말 모르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사 일 때문에 바빴던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바빴다고? 영우는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의 임종을 못 지켰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곁에 없었지.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고 내 마누라는 시어머니를 모욕했어. 그게 단순히 바빴다는 핑계로 넘어갈 일이니?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잘할게요. 제발 재산만은. 안 된다. 영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너한테는 법정 상속분만 주고 나머지는 기부할 거야. 기부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신다고요? 그래,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재단에 기부한다. 아버지,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 돈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맞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지. 영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한테 줄 수는 없어. 너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당연히 상속받을 자격이 있죠. 아들이라는 게 자격이 되니? 영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라면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부모의 마지막을 지켜야지. 그런데 너는 그러지 못했어. 그러니 자격이 없는 거야. 준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우는 계속 말했죠. 준서야, 나는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제일 슬프구나. 내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효도 못한 게 죄송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이러잖니. 그건 나가라. 영우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나가거라. 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현관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말했죠.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손주도 못 보실 텐데요. 상관없다. 영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아들이 키우는 손주라면 안 봐도 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죠? 영우는 정임의 영정에 대고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영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저녁 영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시골 전원주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있고 싶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이곳에서는 평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작은 전원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억 원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여보. 영우는 정임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조용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요. 다음 날 영우는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직접 보고 싶었죠.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가평은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맑고 신선했죠. 전원주택은 사진보다 더 좋았습니다. 조용한 마을 끝자락에 있었고 뒤로는 작은 산이, 앞으로는 밭이 펼쳐져 있었죠. 여기가 좋겠어요. 영우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정말요? 빨리 결정하시네요. 여기서 여생을 보낼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우는 서울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필요 없는 가구는 처분하고 정임의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임의 유골함을 들고 영우는 빈 집을 돌아봤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었죠.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여보. 새로운 곳으로 가요. 영우는 문을 닫고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가평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죠.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평으로 이사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영우는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정임의 유골함과 함께 지냈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소란스러운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준서. 준서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이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가봤는데 이사 가셨더라고요. 영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사했다. 어디로요? 왜 말도 없이 가신 거예요? 너한테 말할 필요가 없었어. 영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재산 문제만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늦었다. 늦지 않았어요. 유언장은 언제든 바꿀 수 있잖아요. 준서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1억밖에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1억도 많이 주는 거야. 영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한테 효도하지 못했어. 그러니 그 정도면 충분해.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다니까요. 어머니 산소라도 찾아뵙고 절도하고 제사도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재산만은. 산소? 영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어머니는 화장했어. 유골함은 내가 모시고 있고, 그리고 너한테 절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럼 유골함이라도 찾아뵐게요. 제발요, 아버지. 영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진정으로 어머니가 그리워서, 죄송해서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 때문이었습니다.
준서야, 너는 지금도 돈 이야기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됐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영우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소리쳤죠. 아버지, 예린이가 임신 사실 거짓말한 거예요. 영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예린이, 임신 안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임신 초기라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가기 싫어서 핑계댄 거였어요. 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신이 거짓말이었다니요. 그렇다면 예리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단순히 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겁니까?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예린이가 며칠 전에 실토했어요. 임신 검사도 안 했고 입덧도 거짓말이었대요. 영우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럼 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니? 아니에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다니까요. 알고 나서 바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영훈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재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야. 내 마누라가 시어머니를 속였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 이제야 말하는 이유도 뻔하지. 어차피 재산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사실을 털어놓으면 내가 마음이 바뀔까 봐서겠지.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훈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준서야. 영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는 정말 끝까지 날 실망시키는구나.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이 번호도 바꿀 거니까 찾지도 마라. 아버지, 제발. 준서의 외침을 뒤로하고 영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 신청했죠. 저녁이 되자 이번에는 예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새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카카오톡 메시지였죠. 영훈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린을 차단해버렸죠. 다음 날 오전 준서와 예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전원주택 앞에 서 있었죠. 영훈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나와주세요. 준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예린도 함께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훈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에 앉아 정임의 영정을 바라봤죠. 여보, 저 애들이 왔어요. 하지만 문 열어줄 수 없어요. 1시간 동안 준서와 예린은 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오후 영훈은 변호사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영훈입니다. 아,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이 유언장 내용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계속 찾아와서 재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시군요. 걱정 마세요. 유언장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누구도 내용을 바꿀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 갑자기 죽는다면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김미영 변호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이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저녁 영우는 다시 준서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남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우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낸 뒤 영우는 준서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버렸죠. 밤 영우는 정임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한 걸까요? 아들을 완전히 버리는 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부모를 배신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그러면 우리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영우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죠. 다음 날 영우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제가 만약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영우는 김미영 변호사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변호사입니다. 유언 집행인이기도 하고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건강합니다.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러시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영우는 이장님께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죠. 이제 남은 건 평온하게 여생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나 올 거라는 것을. 그때까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 영우는 정임의 영정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가평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하늘과는 달랐죠. 여기서 남은 시간을 보내겠어요. 조용하고 평온하게. 영훈의 중얼거림이 작은 전원주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훈이 가평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전원주택 마당의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어 있었죠. 영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정임의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배추가 잘 자랐어요. 김장할 때 되면 이장님 댁에 좀 나눠드려야겠어요. 영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소란스러운 생활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죠. 준서와 예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문자를 보내왔지만 영훈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훈은 마을 회관에서 노인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막걸리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죠. 이 어르신 서울에서 오셨다며? 자식들은 서울에 있나?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영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죠. 아들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연락하고 지내지 않습니다. 아이고, 왜? 싸우셨나? 그런 셈이죠. 영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도 더 묻지 않았죠. 누구나 가족 사이에 할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뭐, 자식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편하기도 하고.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이랑 30년째 안 만나고 지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나서부터요. 우리도 비슷하네요. 영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 문제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 영훈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였죠.
변호사에게 맡긴 편지 외에 직접 보낼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준서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가평의 작은 전원주택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고 저 멀리 산이 보인다. 참 평화롭구나. 준서야, 너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재산을 기부했는지, 왜 너한테 최소한만 남겼는지 말이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내 결정이 옳았다고 말이다. 내 어머니는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내 학원비를 벌었고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했지. 너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회사에 취직시키려고 모든 걸 바쳤어. 하지만 너는 그 어머니의 마지막을 외면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지. 내 마누라는 시어머니를 모욕했고 심지어 임신까지 거짓말했어. 나는 그런 너희에게 우리 재산을 물려줄 수 없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 준서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에 말이다. 이제 나는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내 어머니 곁으로 갈 것이다. 너에게 남기는 1억은 내가 새 출발을 하는데 쓰길 바란다.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울 때는 우리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키워주길 바란다.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키운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야 한다는 게 슬펐죠. 다음 날 영훈은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국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붙이지 않고 그냥 가지고 돌아왔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영훈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가평의 작은 병원에서 기본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 췌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췌장이요? 네, 췌장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알겠습니다.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영훈은 서울의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췌장암 3기였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치료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78입니다. 충분히 살았어요. 의사는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영훈의 의지가 확고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훈은 정임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아요. 췌장암이래요. 영훈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는 안 받기로 했어요. 이제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 곁에서 편히 쉬고 싶어요. 그날 저녁 영훈은 김미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 어르신. 3기입니다. 의사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치료는 안 받을 겁니다. 어르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유 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어르신의 뜻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훈은 준서에게 보낼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표를 붙여 우편함에 넣었죠.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영훈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정임이 나타났죠.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우는 꿈속에서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며칠 후 영우는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재단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기부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았죠.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가 곧 세상을 떠나면 제 재산 9억 9,800만 원이 귀 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 돈이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외롭게 늙어가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쓰이길 바랍니다. 저는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만큼의 재산을 만들었죠. 이제 그 돈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부디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니 영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느낌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체중이 10kg이나 줄었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죠. 하지만 영훈은 여전히 매일 아침 정임의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단풍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겨울이 오나 봐요. 영훈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나도 곧 당신 곁으로 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어느 날 아침 영훈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이장님이 들러서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영훈은 김미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부탁드린 대로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꼭 어르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여보, 이제 갑니다. 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임의 얼굴을 떠올렸죠. 젊은 시절의 수줍은 미소, 아들을 안고 있던 따뜻한 표정, 그리고 마지막 임종 직전의 평온한 모습. 이틀 후 영우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아무도 곁에 없이 혼자였죠. 하지만 영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김미영 변호사는 약속대로 유언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서에게 연락을 했죠. 이준서 씨, 저는 변호사 김미영입니다. 부친 이영훈 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준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이틀 전에 가평의 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이미 치러졌습니다. 장례요?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요? 부친께서 그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아드님께 연락하지 말라고요. 준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드님께서는 법정 상속분인 1억 1,200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1억이요? 단 1억만요? 네, 나머지 9억 9,800만 원은 부친의 뜻에 따라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재단에 기부됩니다. 이럴 수가.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부친께서 아드님께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했으니 곧 받으실 겁니다. 김미영 변호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을 차근차근 진행했죠. 일주일 후 모든 재산이 정리되었습니다. 준서는 1억 1,2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약속대로 기부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양로원에서는 이영훈을 기리는 현판을 만들겠다고 했죠.
준서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버지는 떠났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예리는 준서를 원망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 장례식 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준서도 예린을 원망했죠. 내가 임신을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을 거야.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결국 몇 달 후 이혼했죠. 영훈의 유골함은 정임의 유골함과 함께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하얀 함.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제는 영원히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납골당 앞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 쉬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영훈과 정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계속 남아있죠.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